네, 워낙 민감한 문제라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헝다그룹 문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가닥만 잡혔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죠. 가장 문제가 됐던 달러채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2의 헝다 사태가 어느 나라에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헝다 파산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가닥만 잡힌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드렸는데 현실로 닥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가 시장이 됐을 때 네. 가장 빈도수가 많은 이 용어가 리얼 이스테이트. 그래서 부동산이란 얘기 아마 예. 방송 전에도 우리 이렇게 전 앵커랑 같이 얘기했습니다는 미국은 일정상 보면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이제 모 지역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부동산 문제 시발점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헝다그룹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23일 날 이자 지급권 문제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좀 통계를 좀 빨리 발표해야 되는데요. 중국 이렇게 통계 조작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3일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위안화 표시채권의 이자가 425, 그다음에 달러 표시채권이 993억인데요. 어느 어떤 갚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안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겠다 하는 확약을 했고요. 요건 이제 중요한 것은 달러계 표시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중국 정부가 달러 디폴트에 대한 면하라 하는 점이 시장에 안도감을 줘서 다우존스가 한때 한 600포인트 가깝게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이 됐죠. 네. 근데 지난 주말에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네. 뒤늦게 실체가 밝혀졌습니다는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액션을 정확하게 어떤 액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바로 파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 디폴트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시장의 관행상 보면 30일간의 유예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은 안 됐지만 30일 유예기간이 지나면 헝다그룹의 그때부터는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다. 그럼 테크니컬 디폴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원금 상환 부분이 있고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 지급인데요. 과거 아르헨티나 보면 원금 문제가 아니라 이자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네.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0일 유예 기간이 경과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헝다그룹이든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못할 때는 테크니컬 디폴트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방송에 헝다그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증시에서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이 마무리됐다 하는 것보다는 가닥이 잡힌 정도다 하는 그 문제가 현실로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관심이 되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가변성을 갖고 있습니다는 30일 유예 기간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리먼 사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앞서도 우리가 많이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리먼 사태가 되려면 다른 국가의 컨테이전 이펙트가 발생해서 다른 국가에 전형을 하려면 글로벌 정도가 높아야 되고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라든가 금융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정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리먼 사태보다는 국부형 중국과 중국의 주변국, 한국이 되겠죠. 이런 주변국의 위기에 따른 채용 비용이 집중된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리먼 사태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떤 국가에서 헝다그룹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느냐. 요건 이제 제2의 헝다그룹 사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제2의 리먼 사태가 아니라 리먼 사태는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제2의 헝다그룹 사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뭐 이런 쪽에서 발생하느냐 이 문제가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중국의 미국판 헝다그룹 사태가 발생하느냐 이 문제가 월가에 지난 주말에 이렇게 많이 부각돼서 증시에 굉장히 부진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제2의 헝다그룹 사태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나이키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는데 의외로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 이번 주말부터 3분기에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주말에 시간회에서 전 앵커께서 나이키의 매출액 부진에 비해서 시청자분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시켜 드렸는데요. 예. 바로 그 대목이 3분기의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보다는 매출액이 굉장히 관심이 되기 때문에 그의 선두격에 해당되는 나이키의 그 매출액 부진이 지난 토요일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지금 나이키가 오히려 좀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매출액 부진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는 코로나 이후에 주가의 평가 기준이 많이 바뀌었죠. 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PER, PBR 뭐 이런 쪽에 이렇게 ROE, ROA 이런 지표 가지고 좀 많이 보시는 분인데 특히 PER 가지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코로나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지표가 PPR 지표, PDR 지표 다들 시청자 여러분 아실 거로 봅니다. 실적이 따르지 않더라도 미래의 꿈과 이승 같은 미래 잠재 가치가 부각되면 테슬라 같은 게 한때 PER이 700배 하더라도 주가는 더 올라간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하는 측면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지금은 실적 둔화가 되고 증시가 변곡점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과도기전 상태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PPR, PDR 지표가 되지만 지금 주가가 내려갈 때는 PER 지표, PBR 지표 이런 쪽이 더 강조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 보면 미래 꿈과 이상도 과거만큼 의미가 희석됐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실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는 측면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했던 PSR 지표, 매출액 지표를 이렇게 중시하는데요. 네. 그 매출액 지표를 한번 정피들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지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PSR 지표, PSR 지표는 PSR 이꼬르 주가 나누기 주당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이키의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지표가 왜 이렇게 중시하냐면 골드만삭스가 지금 같은 시점에서 주식을 살 때에는 실적보다도 2년 전의 평균 매출액과 앞으로 다가올 2년 후의 평균 매출액을 하는 10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거든요. 최근에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3분기 실적을 발표에 앞서서 골드만삭스의 10의 법칙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매출액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의 기업 나이키의 이렇게 매출액 부진이 실적보다도 사실 중시됨에 따라서 이게 3분기에 전반적으로 나이키에 의해 가지고 매출액이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시청자분이 잘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 그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사실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기업들의 실적 증가세가 과거에는 과거 2분기에 비해서 한 절반 토막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하는 측면도 같은 맥락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하나의 갈림길이 되다 보니까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꿈과 이상에서 주가가 쭉쭉 올랐던 이런 국면에 어떻게 보면 본래 이치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헝다그룹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은 세계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부분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네. 미국의 이렇게 외신들을 보면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산성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걸 좀 간단한 생산함수 가지고 좀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장 간단한 상수 경제 성장이죠. Y는 이꼬르 펑크션, K 자본이죠. L 노동, A는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세계 국가 보면 우리가 이제 선두격에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고령화 문제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니까 노동 부분이 성장률을 갈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 부분이 증가되는 거죠.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네. 자본의 양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그게 이제 금융 완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요. 이 자본의 생산성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K자 구조를 더 심화시킨다. 잘 되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정대증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사실은 돈 많이 주는 기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계층들은 뭐냐면 사실상 그만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자본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가지고 사실 하면 기업 전체의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의 양극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 전행커가 만약에 이주열 총재다 아니면 제롬 파월이다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에서 노동 부분에 의한 부부적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자본 부분에선 생산성을 증대시키면 양극화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성장을 제어시키기, 성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돈의 양을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돈의 양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돈의 양을 풀으시면 우리가 하면 증시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 부분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부동산 부분에 왜 들어갈까 하는 것은 제가 7대3의 원칙, 6대4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그 원칙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부분에 들어갔는데 부동산 부분에 들어가면 어떠냐?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웰스 이펙트 V의 효과가 나타나죠. 네. V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내가 들어가는 집값이 올라갔어? 그러면 뭐냐? 소비가 되죠. 소비가 되면 경제 성장률 제고되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보완시키죠. 그래서 성장률은 올라가죠. 문제는 부동산 부분에 이렇게 이에 의한 이렇게 경제 성장 제고는 저 부동산 부분은 소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둔화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생산성이 낮은 곳에 증시를 통해서 자 기업이 활발하게 생산성이 높은 곳에 자금을 흘려야 되는데 자 모든 돈을 생산성이 낮은 곳으로 부동산에 몰려가면 자 지금 상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경제 성장이 이렇게 높아지지만 자 지속 가능한 기반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여기에 회의적이거든요. 네. 이런 균열이 나올 때는 이렇게 경제 성장이라든가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화랑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업체가 신납니까 안 납니까? 신나게 되죠. 신나죠. 신나게 네. 되죠. 그러면 부동산 개발업체 신나게 되면 돈을 많이 풀어주니까 이것 중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 그래서 헝다그룹과 같은 이런 중국의 그 개발업체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 왜냐? 세계 집값이 미쳤다 하는 정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가 활발한 과정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서 이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먼저 손을 댔을 뿐이지 네.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에서 제2의 헝다그룹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외신들도 이 사안을 주목을 하면서 지난 주말 월가에서는 제2의 헝다 사태가 미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급부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강제 퇴거 금지 조치. 네. 이것이 이제 8월 달에 8월 2일인가 이렇게 3일 때 2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송할 때 2개월 연장된 거 가지고 뭡니까? 그러면 아주 미봉책에 끝납니다 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터트려야 되는데 터지지 않고 자꾸 연장만 되면 뭐냐면 나중에 시한폭탄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는 상태에서 자, 요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뭐든지 일이 그래도 10월 3일이죠.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연장되지 않으면 무디스 입장에서는 대체로면 3천에서 4천만 명이 퇴거할 것이다. 지금 이런 추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이 얼마나 크냐면 서프라임 모기전 사태에 그때 갖지 못함에 따라서 사실 강제 퇴거된 사안이 380만 명입니다. 여기에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강제 퇴거가 이게 조기에 종료가 돼야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밑에 사람들 생각해서 강제 퇴거 금지 조치의 시한을 지금까지 4차례 연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집세를 않는 사람들이 많죠. 집세를 않는 사람 지금 집세를 않는 사람이 1,000조 원이 작년 말에는 80조 원 정도 됐는데요.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세가 체납됐죠. 그러나 강제 퇴거 시한 조치에서 길거리 나가진 않죠. 근데 집세 체납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업자들이 공경을 대죠. 임대업자들이 공경하니까 자, 은행 부분에서 보면 대선 충당을 더 쌓이죠. 임대업자들이 돈 빌려가는데 안 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대선 충당을 더 쌓이죠. 대선 충당을 싸니까
금리 시스템이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2의 서프라임 사태 이런 얘기가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벌써부터 이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 그다음에 임대업자들 같은 경우는 모라토리엄, 그래서 부분적인 모라토리엄이 네. 발생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자 5차 연장 문제가 10월 3일 이전에 결정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밑에 사람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시한만 연장시킬 것이냐. 지금 시한 연장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이 더 연장될 때는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들, 그다음에 임대업자들은 그만큼 집세 체납에 따른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의 부채 부담에 사실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측면이 이렇게 이제는 현실로 닥치기 때문에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2의 헝다그룹 사태가 미국 내에서 제기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든가 이런 중에 지난 주말에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한 이슈로 등장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문제는 연방 부채 유예 연장이 빨리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와 또 임대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 이 위험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제 퇴거 시한에 따라서 네. 사실 이렇게 저소득층을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네.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이라는 측면은 항상 명과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면 암적인 측면에선 임대업체와 부동산 개발업체가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것이 아시겠습니다는 그 내용이 사실 연방 부채 한도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지원금에 의해 가지고 커버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7월 말 시한이었던 연방부채 유예 한도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을 걷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CBO에 남아있는 미 의상가에 남아있는 현금 가지고 이것을 기본적인 경비라든가 공무원 경비라든가 기관 일반 경제성 경비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외로 좀 이게 현금 보유 정도가 남은 것이 굉장히 빨리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월가에서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이것이 빨리 바닥이 되다 보니까 디폴트 우려가 되는 사이거든요. 디폴트가 되니까 자 연방부채 유예 한도 시한 문제를 좀 빨리 처리해달라. 이런 오늘 30일에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문제에서도 사실 강제 퇴거 시한 문제 연장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그리고 임대업자들의 지원 문제가 끊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방부채 시한 한도 이런 문제가 빨리 좀 처리되기를 바라는데요. 말씀에 김현석 특파원이 이게 진단해 드리는 것처럼 공화당이 내년 1년 후에 중간선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도 지금 레드크로스가 발생한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 대비해서 이렇게 사실 반대율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빌미해서 공화당이 강력한 이런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제대로 처리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2의 헝다그룹 문제가 미국에서 불거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채가 급증한 요인으로 주식과 채권 간의 6대4 원칙이 깨졌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항상 자본시장과 부동산 간의 7대3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되면서 이상적으로 급등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돈을 너무 풀다 보니까 주식과 채권 부분은 완전히 거품 상태거든요. 지금 3분기 실적을 앞두고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증시의 거품 문제, 그 다음에 채권의 거품 문제, 채권 거품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금리가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는 채권은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이 깨지다 보니까 자본시장이 거품 우려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집값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값 부분이 경기에서 보면 자 경기 사이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에서 저점에서 이렇게 회복하고 정점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저점분에 주식이 유망하고 그다음에 주식 관련된 상품이 유망하고 그리고 경기 과열 후반에 사실 부동산 부분이 되고 경기가 정점이 꺾이면 채권 부분이 유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미국의 그 경기가 이번에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회복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과열. 지금 이제 성장률도 2분기 대비해서 꺾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피크론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 나타나니까 부동산 부분으로 이렇게 뒤늦게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원칙이 이렇게 깨져서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테이퍼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지난 9월 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회수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지금 상태 7대3 주식과 채권 간의 6대4 소위 그 밸런스 시트라 그랬는데 밸런스 포트라 이게 붕괴되는 부분을 복원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이 제자리를 찾는다. 네. 7대3, 6대 제자리 찾는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기능이 회복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미국의 테이퍼링 되다 보니까 자 미국 입장에서 부동산 개발 업체라든가 이 입장에서는 정부가 테이퍼링에 아직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국채금리가 얼마큼 올라갔습니까? 국채금리가 많이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 부채 부담이 이자 지급 증대 그리고 돈도 빠져나가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역시 중국의 헝다그룹과 같은 정도가 문제지 그와 같은 문제에 봉착되지 않겠느냐. 페드 입장이 그동안 돈 풀어주는 부분에서 테이퍼링을 간 거고 그 앞서서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민들의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제2의 헝다그룹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시각에 좀 더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의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다. 네. 지금 금리가 낮추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신문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지난 주말에 사실 그 한국 사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보면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뭐 31살뿐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퇴직금을 받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한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번 그 얘기를 발표하기 전에 한번 곰곰이 한국 사회의 1인당 GDP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네. 그게 더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 앵커나 나처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 필요 없이 사실 그런 게 개발의 어떤 특수이익이 되는가 그거 찾아 다니는 게 우리가 인생에서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쪽에 나올 만큼 사회적으로 괴리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저금리라든가 돈이 많이 풀리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정도 차이 문제지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 문제 보면 사실 2분기의 가계부채가 가장 최신 통계인데요. 이 대목을 조금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30억 달러 이릅니다. 이건 뭐냐? 공교롭게도 2007년 2분기 이후에 최대치거든요. 그러면 2007년 2분기는 서프라임 모임 사태 이때가 막 시작. 네. 소위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측면의 서프라임 모기존 사태의 어떤 예고를 했던 대목입니다. 그때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가계부채가 증가하느냐 하는 측면을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칼럼에서 썼습니다는 사실은 우리가 1990년대 신경제 신화, 인터넷의 신경제 신화, 지금 IT 신화죠. 네. 벤처 그때는 벤처 신화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도 그때 1990년대 신경제 신화에서 주식도 거품 발생하고 집값도 거품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증시의 거품부터 깨졌던 것이 2001년 9/11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이 증시가 거품이 세게 깨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뒤늦게 자산 부분의 거품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2004년서부터 금리를 세게 올렸거든요. 그때는 뭐 테이퍼링이 필요 없었죠. 양적완화 정책이 없었으니까 테이퍼링이 세게 금리를 세게 올렸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호를 사용해서 미국의 국채를 이렇게 매입하다 보니까 예.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금리는 정부가 페드가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 금리는 중국의 국채 매입에서 시장 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의 개발업체라든가 이런 측면 레버리지 비율이라든가 부채율은 더 증가하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가게들은 또 집값이 이상 급등하니까 더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한계 상황 터지다 보니까
2008년 서프라임 뭐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때 상황과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의 그 부동산 개발업체도 집값이 급등한 만큼 레버리지 비율이 높죠. 부채 비율 높죠. 가계부채는 미국도 저렇게 증가했죠. 그래서 2008년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도 헝다그룹 문제가 가계부채와 함께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을 한번 보게요. 가계부채 문제에서 결국 가계부채가 위험수가 되면 더 이상 차입이 못하죠. 차입이 못하면 자 리스케징 안 되다 보니까 그 고리가 차단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나중에 집값 하락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집값 하락이 되면 부채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죠. 부채 입성이 되버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다 보면 금융도 대손 충당 많이 쌓이되고 부동산 개발업체도 레버리지 비율을 올렸던 게 딜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때는 이 사모펀드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았으니까 사실 제2의 리먼 사태 같은 이런 그 금융위로 번진 거고 이번에는 금융업체들은 과거에 서프라임 리먼 사태로 인해서 너드 프랭크법 단일금융법이 시행돼서 네. 금융업체들은 프람 트레이딩 자기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증시라든가 부동산을 세게 투자하는 것을 규제했고 그다음에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증거금 대비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쭉 올리는 이런 레버리지 비율을 볼커로 인해서 5배인으로 제한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정리가 됐는데 자 금융업체는 그 문제가 정리되는데 지금 문제는 부동산 개발업체 그때의 더드 프랑크법에서 규제되지 않는 일종의 그림자 금융에 해당되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이번에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데 대해서 예.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미국도 부동산 개발업체발 제2의 헝다그룹 사태 문제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 상태에서 두 가지. 빨리 연방부채 한도 시한이 빨리 좀 연장되다. 네. 두 번째는 뭐냐. 10월 3일 날 이게 강저태가 직원을 지금까지 4차례 정도 연장됐는데요. 5차례 받은 정부는 하고 싶죠. 왜냐하면 밑에 계층을 생각하니까. 네. 근데 하는데 이게 금융 시스템 문제로 더 연장되면 금융 시스템 문제로 연장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번 주가 앞서 김현석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문제가 굉장히 증시 입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가계부채하면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문제일 텐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사태를 해외에서도 관심을 지켜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황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네. 세계에서 보면 이미 위험수가 되고 현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8월부터 금리 인상, 그다음에 신용 부분 대출 규제, 영끌 미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오글재고 있는 이런 상황만큼 가계부채가 굉장히 되죠. 우리 집값도 사실 세계에 비해서 평균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규제가 26번이 나왔거든요. 네. 정부의 규제가 26번 나온 상태에서 정부의 규제 조치 보면 촘촘히 다 된다. 촘촘히 다 된다. 26번 나온 상태에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다 보니까 사실은 규제 대비 집값의 상승률은 가장 높은 국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네. 지금 헝다그룹 문제가 남의 나라 일로 비춰질 수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 헝다그룹 헝다 문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관심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이렇게 40분까지는 끝내달라 해서 그런데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규제가 26번 나올까지 국민들을 오글했다는 표현이 제가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2개월, 3개월마다 나왔으니까 네. 있을 수 있는 거 다 나왔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도 올리고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사면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가 도달한 상태에서는 그때부터는 연착륙 시켜야 소상공인 운통도 틀릴 수 있고 MZ세대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금리도 올라가고 되는데 과연 성남의 대종상 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규제가 촘촘하게 하고 뭐고 다 오글졌는데 그동안 이렇게 부동산 대책에 강구하는 국회의원들 여야에 관계없이 뭐 또 관련된 권력층들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당사자라든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묻어갈 것이냐. 묻어갈 것이냐. 3억 투자했는데 3천억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시간 관계상 해외에서도 주목된다. 네. 시기적으로 보면 홍다그룹 사태 문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목된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26번 국민을 오글졌는데 지금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도 올리고 모든 걸 오글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느냐 하는 측면이 해외에서 주목된다. 그게 한국의 투자 여건 투명성 외국 자본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가가 리먼 위기보다 오히려 제2의 헝다 사태로 이동하고 있어서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